마! 개소리 좀 하지 좀 마! 시장에서 떡볶이 장사나 하던 주제에 필리핀으로 효도 관광 보내준다는데 고맙다고 해야지! 저희 남편 김태수는 저희 친정엄마 앞으로 사망보험금 30억을 드러났습니다. 필리핀 보라카이로 가서 자신의 장모님을 바다에 빠뜨리려던 계획이었어요. 마음에도 없는 효도 관광을 갑자기 왜 가냐고 따지던 저에게 개소리 좀 하지 말라고 소리치는 남편을 보고 손이 떨리고 심장이 쿵쾅거려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18년 동안 이 거지 같은 집에 시집와서 그동안 고생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고 이제는 끝을 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에 살고 있는 48세 한지연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실제로 겪은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나 나올 법한 충격적인 저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조금 더 행복한 하루가 되실 거예요. 저는 현재 동사무소에서 구급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성실하게 살아온 평범한 사람이죠. 하지만 제 친정엄마는 평범하지 않으셨어요. 서울시 광진구 건국대학교 근처에 노른산 시장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오랫동안 떡볶이 노점상으로 길바닥 먼지를 40년 넘게 마시며 악착같이 저를 키우셨어요. 돈을 벌어도 정작 자신은 비싼 옷 한 벌, 좋은 신발 한 번 사시지 않고 검소하게 살아오셨고 그렇게 모은 돈을 은행에 넣어놓지 않고 재테크에 눈이 일찍 뜨이신 분이었죠. 한강벨트의 부동산 투자로 자수성가하신 500억대 자산가이시기도 합니다. 엄마는 평생 절약하며 떡볶이 장사로 번 돈을 한 푼 두 푼 모아 여의도와 마포 일대의 땅을 사두셨고 그 땅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어마어마한 재력을 갖게 되셨답니다. 하지만 엄마는 그 사실을 철저히 숨기셨어요. 저조차도 얼마 전까지 몰랐을 정도로요. 엄마는 시장통에서 장사를 하시며 주변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경험하셨고 돈이 있다는 걸 알면 똥파리가 꼬이듯 사기꾼들이 들러붙어 몹쓸이를 당하는 것을 하도 많이 보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결혼할 때도 평소 하시던 것처럼 가난한 척 하시며 사위의 사람됨됨이를 시험하셨습니다. 2024년 11월 그렇게 악착같이 살아온 저희 친정엄마의 장례식이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저는 구이동 평화장례식장 1호실에서 엄마의 영정사진 앞에 서 있었습니다. 상복 소매 끝을 손으로 지니기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18년 결혼 생활 동안 시댁 식구들에게 짐승처럼 부려먹히고 무시당하면서도 꾹꾹 참아왔던 제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영정사진 속 엄마의 미소가 오늘따라 유난히 서글퍼 보여서 심장이 조여드는 통증을 느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맷돌로 갈리는 것처럼 뻐근하고 답답했어요. 그런데 제가 엄마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그 순간 남편 김태수는 빈소구석 어두운 곳에서 조문객의 눈을 피해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5억 원 입금 완료라는 문자 메시지가 떠 있었고요. 태수는 그 문자를 보며 입꼬리를 올리고 있었어요. 장모가 죽어서 30억 사망보험금을 탈 수 있다는 생각에 신이 난 거죠. 남편 김태수는 사채업자에게 저희 엄마 사망보험금을 담보로 미리 받아낸 선지급금 5억 원의 입금 문자를 확인하며 이제야 사람답게 살겠다는 표정으로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한테 다가와서는 지연아, 너무 슬퍼하지 마. 어머니도 이제 편히 쉬시잖아라며 제 어깨를 토닥였지만 그 손길이 얼마나 거짓인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 박순자가 제 등 뒤로 다가오시더니 갑자기 제 등짝을 손바닥으로 탁 후려치셨어요. 저는 앞으로 휘청거리며 거의 넘어질 뻔했죠.
시어머니는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야, 한지연, 곡소리나 제대로 해. 조문객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우리 집안은 가문 대대로 장수하는 집안인데 떡볶이 장사하던 사돈이 들어와서 물을 흐리더니 결국 고기밥이 되어 우리 가문 체면을 다 깎아먹는구만. 정말이지 창피해 죽겠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빈소 안가득 울려 퍼졌고 조문객 몇몇이 저희 쪽을 돌아보며 수군거렸어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리며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꾹 참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다가 폈다가를 반복하며 끓어오르는 화를 억눌렀죠. 시어머니 박순자는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조문객들이 돌아간 뒤 제가 가져온 엄마의 낡은 앞치마를 보시더니 그걸 집어들고 코를 찡그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뭐야? 평생 떡볶이 고춧가루 냄새나 풍기더니 죽어서도 지저분하게 가네. 그리고는 그 앞치마를 바닥에 던지시더니 엄마의 영정사진 쪽을 향해 침을 탁 뱉으셨어요. 저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었고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시어머니가 뱉은 그 침이 제 자존심에 박히는 모욕감에 이를 악물고 참아야 했습니다. 치아가 덜덜 떨리는 울분을 꾹꾹 눌러 담았죠. 한편 시누이 김태은은 장례식장 화장실 거울 앞에서 핫핑크색 립스틱을 덧바르고 있었어요. 거울 속 자기 얼굴을 이리저리 살피며 흡족한 표정을 짓더니 복도로 나오면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올케 엄마가 죽어서 우리 가문을 살리네. 30억 보험금 나오면 나 이참에 벼르던 수천만 원짜리 명품 가방이나 하나 뽑아야겠어. 태은의 목소리는 천박한 웃음과 함께 복도에 울려 퍼졌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주먹에 힘을 더 주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 정도로 세게 쥐었지만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 순간 장례 지도사 한 분이 제단 주위를 서성이며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옆에 있던 직원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방은 제단이 유독 높고 견고하게 설계되었네요. 보통은 이렇게 안 하는데 말이죠.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제단 아래쪽에서 쿵 하고 묵직한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저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다행히 남편 태수는 휴대폰 화면만 들여다보느라 그 소리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통장에 5억이 입금되었으니 돈에 눈이 멀어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던 거죠. 저는 엄마가 실종되던 보라카이의 그 차가운 바닷물이 떠올랐습니다. 효도 여행이라며 남편을 따라 필리핀 보라카이로 갔고 해변에서 보트를 타고 나갔다가 엄마가 바다에 빠지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히는 공포 속에서 울부짖었었죠. 하지만 지금 저는 그 공포보다 더 큰 분노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18년 동안 식모보다 못한 존재로 여겼던 시댁 식구들의 망언을 하나하나 녹음기처럼 가슴에 새기며 복수를 다짐했어요. 저 악마들이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게 만들겠다고 조금만 참으라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남편 김태수는 제 옆으로 다가와 술 냄새를 풍기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장모님 사망보험금 나오면 우리도 이제 잘 살 수 있어. 내가 그동안 얼마나 답답했는지 알아? 이제 나도 새 인생 살 거야. 외제차도 사고 제대로 된 사업도 할 거라고. 태수의 눈빛은 탐욕으로 번들거렸고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저는 이 사람과의 18년 결혼 생활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결혼 초부터 태수는 게임에만 빠져 살았고 시댁 식구들은 저를 머슴처럼 부려먹었거든요. 명절마다 혼자 제사 준비를 하고 시어머니 발을 씻겨드리고 청소에 빨래에 온갖 집안일을 도맡아 했지만 그들에게
저는 그저 공짜로 부릴 수 있는 식모일 뿐이었어요. 저는 차가운 장례식장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머리를 쾅 소리가 나도록 바닥에 박았습니다. 이마가 차갑고 단단한 마루에 닿는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엄마, 조금만 참으세요. 저 악마들이 스스로 무덤을 팔 때까지 제가 지켜보고 있을게요. 그리고 제가 직접 그들을 그 무덤 속에 집어넣겠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 눈물은 슬픔보다는 분노와 결의로 가득 차 있었어요. 장례식장의 무거운 공기가 저를 짓누르는 바로 그 순간 빈소 입구에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상복 차림의 그 남자는 저와 짧은 눈맞춤을 나누었고 저는 그 찰나의 순간에 복수의 서막이 완벽하게 준비되었음을 직감했어요. 그는 변호사 박태준이었습니다. 그는 엄마가 고아원 시절부터 후원하고 학비까지 지원해줘서 출세한 검사 출신 변호사였어요. 태준 오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제게 신호를 보냈고 저는 입술을 깨물며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이제 곧 이 악마들의 숨통을 끊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른 뒤 밝혀진 사건의 실체는 사실 3개월 전부터 시작되었던 거였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훨씬 나중이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모든 퍼즐 조각들이 하나하나 맞춰지더라고요. 남편 태수는 3개월 전쯤 다단계 조직에 빠져들었어요. 원래도 게임에 빠져 사는 백수나 다름없던 남편이었지만 그때부터는 밖에 나가는 횟수가 부쩍 늘었죠. 저는 남편이 드디어 정신 차리고 일이라도 구하나 싶어서 안심했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태수는 그 다단계 조직에서 만난 어떤 전과자 출신의 지인에게서 충격적인 제안을 받았던 겁니다. 장모 이름으로 30억짜리 사망보험을 들고 사고사로 위장하면 인생 역전이 가능하다는 악마 같은 꾀임에 넘어간 거죠. 태준이 나중에 보여준 녹취록을 들어보니 그 다단계 조직 사람은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형님, 장모님 연세가 70이 넘으셨다며? 솔직히 이제 얼마 못 사시잖아. 그냥 자연사 하시게 두면 한 푼도 못 받는데 미리 보험 들어놓고 해외에서 사고로 처리하면 30억이 떨어져. 필리핀 같은 데는 경찰도 대충 처리하고 시체 못 찾으면 그냥 실종 처리야. 완전 범죄지. 그 말을 듣고 태수는 눈이 뒤집혔던 거예요. 30억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을 가득 채우면서 장모를 죽이는 게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느껴졌던 거죠. 남편 김태수는 그날부터 계획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엄마 명의로 30억짜리 사망보험에 가입했어요. 물론 엄마 몰래였죠. 엄마의 도장을 훔쳐서 인감증명서를 위조하고 보험 서류의 사인까지 위조했습니다. 보험사 직원에게는 장모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직접 못 오신다며 둘러댔고요. 그렇게 한 달 정도 보험료를 납부한 뒤 태수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태수가 갑자기 제게 말했어요. 지연아, 어머니 모시고 여행 한번 가자. 그동안 우리가 어머니한테 잘못한 것도 많고 효도 한번 제대로 해드리고 싶어. 보라카이 어때? 날씨도 좋고 경치도 예쁘잖아. 저는 그 말을 듣고 귀를 의심했어요. 18년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이 친정 엄마한테 관심을 가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오히려 시어머니 박순자와 함께 엄마를 떡볶이 장사꾼이라고 무시하고 깔보기만 했었는데 갑자기 효도 여행을 가자니 믿기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남편이 드디어 철이 들었나 싶어서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고마워. 당신이 그렇게 말해주니까 정말 기쁘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바로 그 시각 우리 집 건너편 시어머니 댁에서는
시어머니 박순자와 시누이 김태은이 거실 소파에 앉아 명품 도록을 펼쳐놓고 히끅거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노인네 하나 사라지면 30억이 우리 손에 들어오는 거야. 태은아, 너 그동안 갖고 싶었던 명품 가방들 다 사줄게. 엄마는 옷이랑 보석 좀 살 거고. 태은은 잡지를 넘기며 신이 나서 대답했죠. 엄마, 저 최고급 명품 가방은 꼭 살 거예요. 샤넬백은 무조건 하나 있어야 돼요. 올케 엄마가 죽어서 우리 식구들을 도와주네. 정말. 두 사람의 목소리는 천박한 웃음으로 가득했고 그 모습을 나중에 태준 오빠가 설치해둔 몰래 카메라로 보았을 때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저는 그때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남편이 웬일로 사람 노릇을 하나 싶어서 기뻐하며 노른산 시장으로 엄마를 찾아갔어요. 엄마는 떡볶이 노점에서 손님들에게 떡볶이를 팔고 계셨죠. 엄마, 태수 오빠가 보라카이로 효도 여행 가자는데 어때요? 엄마는 앞치마로 손을 닦으며 웃으셨습니다. 그래, 딸이 좋다면 엄마도 좋지. 사위가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구나. 엄마의 따뜻한 눈빛을 보면서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우리 가족이 드디어 화목해지는구나 싶었거든요. 며칠 뒤 태수는 엄마가 계신 시장 노점으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저는 동행하지 않았고 나중에 태준이 보여준 영상을 통해 그날의 상황을 알게 되었어요. 태수는 뱀처럼 간사한 미소를 지으며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18년이나 고생한 지연이 생각해서 제가 보라카이 효도 여행 한번 모시겠습니다. 어머니, 딸 잘 키우셨어요. 제가 딸 덕분에 잘 살고 있습니다. 태수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눈빛 속에는 탐욕과 사리가 숨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 제 직업이 가진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사무소 구급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익힌 행정 서류 대조 능력이 있었거든요. 남편이 효도 여행을 제안한 다음 날부터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18년 동안 한 번도 친정에 관심 없던 남편이 갑자기 바뀔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남편의 서류 가방을 몰래 뒤져봤습니다. 거기서 발견한 건 엄마 명의로 된 30억짜리 사망보험 가입 증서였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서류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냉정을 되찾으려고 노력하며 서류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인감증명서는 위조된 것이 확실했고 엄마의 서명도 필체가 달랐어요. 저는 그 서류들을 몰래 복사해서 제 책상 깊은 곳에 숨겨뒀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했더니 사채업자들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가득했어요. 보험금 나오면 5억 먼저 주신다며? 그럼 차부터 한 대 뽑고 싶은데요. 태수는 보험금이 나오기도 전에 엄마 명의를 도용해서 사채업자들에게 5억 원을 미리 빌려 쓴 거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남편이 친정 엄마를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믿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엄마가 후원하셨던 태준 오빠에게 연락했어요. 사실 태준 오빠는 엄마가 어린 시절부터 고아원에서 후원했던 아이였고 엄마 덕분에 대학까지 공부를 마치고 검사가 되었다가 지금은 대형 로펌 대표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태준 오빠를 친아들처럼 여기셨고 태준 오빠도 엄마를 친어머니처럼 모셨죠. 태준 오빠, 급한 일이 생겼어요. 남편이 엄마를 죽이려고 해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태준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지연아, 진정하고 자세히 말해봐. 무슨 일이야? 저는 발견한 서류와 문자 메시지들을 모두 설명했어요. 태준은 잠시 침묵하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알겠어, 지연아. 내가 처리할게. 어머니를 반드시 지킬 거야. 그리고 그 쓰레기 같은 놈들을 법의 이름으로 박살낼 거니까 걱정하지 마. 하지만 여행은 이미 예약된 상태였고 취소하면 엄마도 실망할 것 같고 남편도 의심할 게 뻔했습니다. 그래서 태준 오빠와 저는 계획을 세웠어요. 엄마를 몰래 만나서 상황을 설명하고 보라카이에서 태수의 범행 현장을 증거로 확보한 뒤 엄마를 안전하게 구출하기로 했죠. 엄마도 이 충격적인 남편의 계획을 처음에는 믿지 못하셨지만 제가 보여드린 서류를 보시고는 얼굴이 창백해지셨어요. 그래도 엄마는 침착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미끼가 되어줄게. 저놈들의 본색을 확실히 드러나게 해야 네가 앞으로 안전해질 수 있을 것 같아. 증거를 확실하게 잡고 평생 감옥에 썩게 해야 내가 안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2024년 어느 날 우리는 인천공항에서 보라카이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태수와 시어머니 순자 그리고 엄마와 저 4명이었어요. 시누이 태은은 한국에 남아서 보험금이 들어오는 대로 명품 쇼핑을 하겠다고 했죠. 비행기 안에서 순자는 엄마를 힐끗거리며 비웃었습니다. 사돈, 비행기 타는 게 처음이지요? 출세했네, 출세했어. 시장통에서 떡볶이 장사만 하다가 죽는 줄 알았는데 말이야. 엄마는 아무 말씀 없이 창밖을 바라보셨지만 저는 엄마의 주먹이 꽉 쥐어진 것을 봤어요. 재산이 500억 원을 넘게 가지고 계신 어머니는 속으로 비웃고 있었습니다. 내가 시집을 잘못 보내서 이런 일을 겪게 되는구나라고 오히려 그 순간 본인을 자책하셨어요. 어떻게든 내가 바로 잡아야겠다고 다짐을 하시고 사위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무서운 여행을 선택하셨습니다. 필리핀 보라카이에 도착한 다음 날 아침, 태수는 보트 투어를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날씨 좋은데 보트 타고 바다 구경 가시죠. 경치 정말 예쁘대요. 저는 태수의 눈빛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저 눈빛은 사람을 죽이려는 자의 눈빛이었거든요. 심장 박동이 귀를 울리는 소리가 들렸고 제 손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대답했어요. 좋아요, 당신. 엄마, 우리 같이 가요. 보트 위에서 태수는 계속 최적의 장소를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눈을 이리저리 굴리며 주변을 살폈고 사람이 별로 없는 깊은 바다 쪽으로 보트를 몰았어요. 저는 모든 순간들을 미리 준비한 여행용 액션 카메라로 동영상을 찍으며 카메라 렌즈 너머로 남편의 일그러진 표정을 봤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인간에 대한 마지막 기대를 완전히 접었어요. 저 사람은 더 이상 제 남편이 아니라 돈에 눈이 먼 악마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남편 태수가 갑자기 엄마의 등을 강하게 밀쳤어요. 둔탁한 마찰음과 함께 엄마가 물속으로 철퍼덕하고 사라졌습니다. 어머니, 저는 비명을 지르며 난간으로 달려갔지만 태수가 제 팔을 붙잡으며 소리쳤어요. 지연아, 위험해. 어머니가 실수로 넘어지셨어. 내가 구하러 갈게. 하지만 태수는 물에 뛰어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보트를 천천히 돌리며 엄마를 찾는 척만 했을 뿐이에요. 제가 뛰어들려고 하자 저를 붙들고 너까지 죽고 싶냐며 물속으로 뛰어들려는 저를 붙잡았습니다. 저는 울부짖으며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엄마. 하지만 푸른 바다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태수는 연기를 하듯 절규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나타나세요. 이게 무슨 일이야? 남편 태수의 눈에서는 비열한 악어의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저는 그 눈물이 거짓인 걸 알고 있었어요. 이 모든 범죄 과정은 액션캠에 잡혔고
태준 오빠가 미리 준비한 잠수부들을 통해서 저희 엄마를 구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치 진짜로 엄마를 바닷속에서 잃은 사람처럼 행동했고 우리는 현지 경찰서로 갔습니다. 하지만 현지 경찰은 태수의 뇌물 공작 때문인지 단순 실족 사고라며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시체를 찾지 못하면 72시간 후 실종 처리한다고만 했죠. 저는 경찰서 의자에 앉아 밤새 오열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이런 악마 같은 남편을 만나서 엄마의 목숨을 위험하게 했다는 사실에 눈물이 났고 모든 증거를 수집해서 저 인간들을 반드시 지옥 끝까지 보내겠다는 복수의 칼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 태수가 보트를 돌려 도망치던 바로 그 순간 태준 오빠가 미리 배치해둔 베테랑 잠수부 팀이 물밑에서 은밀하게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엄마가 물에 빠지신 지 채 30초도 되지 않아 3명이 잠수부가 멀어지는 태수를 본 후에 엄마를 발견하고 잠수해서 산소호흡기로 숨을 쉴 수 있게 해주었고 남편이 시야에서 사라진 후에는 안전하게 물 밖으로 끌어올렸어요. 엄마는 의식은 있었지만 물을 많이 마신 상태였고 잠수부들은 엄마를 전용 앰뷸런스가 대기 중인 한적한 해변으로 조용히 옮겼습니다. 모든 게 치밀하게 계획된 작전이었던 거죠. 저는 그때 현지 경찰서 딱딱한 의자에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제 옆에서 연기하듯 한숨을 쉬며 지연아, 어머니가 정말 돌아가신 것 같아. 우리 어떡하지라고 말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안도감이 스쳐 지나가는 게 보였어요. 제 주먹은 무릎 위에서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야 한다고, 조금만 더 견뎌야 한다고 속으로 되뇌었죠.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지만 저는 본능적으로 받았어요. 지연아, 나야. 태준 오빠의 목소리였습니다. 밖으로 나와. 지금 당장. 저는 태수에게 화장실 간다고 둘러대고 경찰서 밖으로 나갔어요. 어두운 주차장 한쪽에 태준 오빠가 서 있었고 저를 보자마자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다행히 무사하게 잘 구출했고 지금 안전한 곳에 계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주저앉을 뻔한 저를 태준 오빠가 붙잡아 주었죠. 저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태준 오빠는 고개를 끄덕이며 태블릿을 꺼내 저에게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태수가 엄마를 밀어버리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긴 바디캠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며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분노와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나 때문에 엄마가 미끼가 되어서 죽을 수도 있었다는 사실에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태준 오빠가 말했습니다. 지연아, 이제부터 계획대로 움직여야 해. 어머니의 장례식을 치러. 그리고 그날 저 인간 쓰레기 같은 놈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지옥을 선물해 줄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어요. 네, 오빠. 제가 할게요. 저놈들이 스스로 무덤을 파게 만들 거예요. 그날 밤 저는 태준 오빠가 마련해준 비밀 안가로 엄마를 만나러 갔습니다. 엄마는 침대에 누워 계셨지만 의식은 또렷하셨어요.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죠. 지연아, 엄마는 괜찮아. 저놈들한테 당할 엄마가 아니야. 엄마가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으면 인생을 살면서 언제 어떻게 당했을지 몰라. 증거가 있어야 저 인간들을 합법적으로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어. 이제 저 악마들의 숨통을 끊어줄 시간이 왔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다음 날 저희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태수는 비행기 안에서도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보험금 입금 일정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제 옆에 앉아 지연아, 이제 너는 우리 집 식모나 다름없으니까 각오 단단히 해라. 어머니 없으니 너 하나로 모든 집안일 다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네, 어머니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당신들이 곧 무릎 꿇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되뇌이고 있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동사무소 동료에게 부탁해서 구이동 평화 장례식장을 예약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 지점장을 따로 만났어요. 사실 그 지점장은 태준 오빠가 소개해준 사람이었고 특별한 부탁을 들어줄 수 있는 분이었죠. 지점장님, 제가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영정사진이 놓일 재단 아래에 성인 한 명이 충분히 머물 수 있는 비밀 공간을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지점장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준 변호사님께 부탁받은 일이라면 해드리죠. 재단을 특수 설계해서 아래쪽에 환기구와 모니터만 최소한으로 갖춘 임시 대기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모든 준비가 착착 진행되는 동안 남편 태수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보험사로 달려갔어요. 보험사 직원 앞에서 눈물을 짜내며 말했죠. 장모님이 제 눈앞에서 바다에 빠지셨어요. 제가 구하려고 했지만 물살이 너무 세서 못 구했습니다. 너무 죄송하고 장모님이 보고 싶어서 밤마다 울고 있습니다. 30억 보험금 빨리 처리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하지만 보험사 직원은 차가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고객님, 해외 사망사고는 정밀 조사가 필요합니다. 지급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태수는 보험사에서 나오며 짜증을 냈지만 곧 보험금이 나올 거라고 자신했어요. 보험금을 담보로 이미 사채업자들에게 5억 원을 빌린 상태였고 그 돈으로 검은색 외제차를 계약까지 해둔 상태였거든요. 한편 신우이 태은은 스크린 골프장에서 친구들을 만나 떠들고 있었습니다. 야, 우리 올케 엄마가 30억 사망보험 들고 죽은 덕에 내가 곧 떼돈을 벌게 생겼어. 명품백 몇 개 살 건데 너네도 같이 쇼핑 갈래? 태은의 목소리는 골프장 안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고 태준 오빠가 미리 심어둔 녹음기가 그 대화를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댁 식구들 앞에서 계속 무능한 며느리 연기를 했어요. 어머니, 제가 발을 씻겨드릴게요. 순자는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발을 내밀며 말했죠. 그래, 내 엄마 죽었으니까 이제 너는 우리 집 식모야. 밥이나 잘 차리고 청소나 열심히 해. 알았지? 저는 고개를 숙이고 네, 어머니라고 대답하며 순자의 발을 씻겼습니다. 하지만 제 주머니 속 녹음기는 이 모든 대화를 빠짐없이 담고 있었어요. 발을 씻기는 척하며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엄마가 정말 죽은 게 맞을까요? 혹시 살아계신 건 아닐까요? 시어머니는 제 머리를 손으로 탁 치며 소리쳤어요.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말고 발이나 잘 닦아. 시체도 못 찾았는데 필리핀 바다에서 어떻게 살아있겠니? 바다 물고기 밥이 됐겠지. 시어머니의 말은 잔인했지만 저는 꾹 참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제 손은 분노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표정만은 냉정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태준 오빠가 태수를 찾아왔습니다. 태준 오빠는 유명한 변호사였기 때문에 태수도 함부로 대하지 못했어요. 태준 오빠가 말했습니다. 태수 씨, 제가 보험 관련해서 조언 하나 드리려고요. 시신이 없으니까 장례식장에서 관을 재단 위에 높이 올려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조문객들이 의심하지 않고 보험사도 제대로 장례를 치렀다고 인정하거든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변호사님. 재단 높이 만드는 게 돈이 더 드나요?
라고 물었죠. 태준 오빠는 미소를 지으며 제가 처리해 드릴게요. 걱정 마세요라고 대답했습니다. 태수는 그것이 자신의 무덤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예요. 드디어 장례식 당일인 11월 15일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발인 1시간 전 저는 장례식장 뒷문으로 엄마를 몰래 안내했어요. 엄마는 검은색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선글라스를 끼고 계셨습니다. 장례 지도사가 저희를 제단 뒤쪽으로 안내했고 바닥에 설치된 작은 문을 열자 지하로 내려가는 좁은 계단이 나타났어요. 계단을 따라 내려가니 제단 바로 아래에 작은 방 같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환기구가 설치되어 있었고 작은 모니터를 통해 빈소 안 상황을 볼 수 있었어요. 엄마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연아, 엄마는 괜찮아. 저 악마들이 본색을 드러낼 때까지 여기서 기다릴게. 그리고 저놈들이 가장 교만해졌을 때 엄마가 직접 관뚜껑을 열고 나타나서 심판할 거야. 저는 엄마를 꼭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조금만 참으세요. 곧 끝날 거예요. 엄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웃으셨습니다. 걱정 마, 지연아. 엄마가 18년 동안 네가 당한 서름 이제 다 갚아줄 테니까. 저는 제단 아래 공간에 비상용 통신 장비를 설치했어요. 이어폰을 통해 엄마와 제가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었죠. 그리고 제단 위에는 연출용 특수관이 놓였습니다. 관 측면에는 개구부가 있어서 발인 직전에 엄마가 단 몇 분만 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어요. 모든 준비가 완료되자 저는 이어폰에 대고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준비됐어요? 이어폰 너머로 엄마의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래, 저 악마들의 숨통을 끊어주마. 소름이 돋는 승리감이 제 온몸을 휩싸고 지나갔습니다. 빈소로 돌아온 저는 조문객들에게 인사를 받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슬픔보다는 복수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구석에서 휴대폰을 보며 사채업자들의 독촉 전화를 받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조문객이 낸 부의금을 몰래 챙기며 희죽거리고 있었어요. 시누이 태은은 거울 앞에서 화장을 고치며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죠. 야, 보험금 나오면 백화점 가자. 샤넬백 하나 장만해야겠어. 저는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조금만 더. 곧 너희들의 세상이 무너질 테니까. 바로 그 일 이후였습니다. 발인 직전 엄마는 장례 지도사가 준비한 연출용 특수관의 측면 공간을 통해 단 몇 분간만 관 안으로 들어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는 제단 뒤편에서 비상용 통신 장비를 재차 확인하며 복수의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어요. 이어폰을 귀에 꽂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죠. 엄마, 들려요? 이어폰 너머로 엄마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 지연아. 엄마 준비 다 됐어. 이제 곧 저 악마들 앞에 나타날 시간이야. 저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걸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태수가 빈소 뒤쪽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지연아, 이리 와봐. 저는 불안한 마음에 태수에게 다가갔어요. 태수는 사채업자들에게 온 문자 메시지를 저에게 들이밀며 말했습니다. 보험사에서 조사가 길어진다고 하잖아. 이 사채놈들이 당장 돈 내놓으라고 협박하는데 어떡해? 너 장모 유품 중에 금반지나 목걸이 같은 거 없어? 당장 찾아내.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엄마는 그런 거 없으셨어요. 평생 떡볶이 장사만 하셔서 귀한 물건 같은 건 하나도 없다고요. 그 순간 남편 태수의 손이 제 뺨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찰싹 뺨을 맞는 소리가 빈소 뒤편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고 뺨이 얼얼하게 아파왔습니다. 태수가 제 멱살을 잡으며 소리쳤죠. 너도 공범이야, 공범. 내 엄마 보험금으로 우리가 사는 건데 괜히 착한 척하지 마. 당장 뭐라도 찾아내. 안 그러면 너도 같이 망하는 거야. 저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남편은 보험금을 빨리 타지 못해서 저한테 손찌검까지 하는 쓰레기 같은 놈이었습니다. 재단 아래에서 이 소리를 듣고 계실 엄마의 분노를 저는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거든요. 저는 천천히 일어나며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알았어요. 찾아볼게요. 그렇게 말하며 빈소를 나왔지만 제 주먹은 꽉 쥐어져 있었어요. 조금만 더 참아. 조금만 더 견뎌. 곧 저 인간이 무릎 꿇고 빌 시간이 올 테니까. 그날 오후 태준 오빠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태수를 불렀습니다. 태수는 태준 오빠가 유명한 변호사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순순히 따라갔어요. 태준 오빠는 책상 위에 서류를 펼쳐놓으며 말했습니다. 태수 씨, 보험금 수령할 때 세금 문제가 복잡합니다. 미리 모든 자산을 지연 씨 명의로 신탁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거든요. 태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물었습니다. 정말요? 그럼 제 명의로 있으면 손해를 보나요? 태준 오빠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30억 같은 큰 돈은 세금이 어마어마합니다. 지연 씨 명의로 해두면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어요. 제가 서류 다 준비해 놨으니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탐욕에 눈이 먼 태수는 그것이 독이든 잔인 줄도 모른 채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자신의 모든 자산, 심지어 사채로 빌린 돈까지 전부 제 명의로 넘어가는 줄도 모르고 말이죠. 태준 오빠는 서류를 챙기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편 빈소에서는 시어머니가 조문객이 낸 부의금을 몰래 챙기고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이 빈소를 나간 틈을 타서 부의금 봉투를 자기 핸드백에 쑤셔 넣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어머니, 그건 엄마 영전에 올리는 거예요 라고 말하자 순자는 오히려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습니다. 야, 한지연. 내 아들이 내 엄마 장례비 다 됐어. 이 정도는 정신적 피해 보상이야.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순자의 목소리는 쩌렁쩌렁했고 저는 입술을 깨물며 차가운 분노를 느꼈습니다. 태은은 장례식장에서도 자신의 명품 가방을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있었어요. 지인 한 명이 태은의 가방을 보며 말했습니다. 언니, 이거 진짜 샤넬이에요? 가짜 아니에요? 태은은 비웃으며 대답했죠. 야, 내가 가짜를 들고 다녀. 이거 우리 올케 엄마 보험금 나오면 더 좋은 걸로 바꿀 건데. 30억 받으면 1,000만 원짜리 샤넬백 살 거거든. 올케 엄마가 죽어줘서 우리 가족들 인생 펴는 거라니까. 그 목소리는 빈소 복도까지 들렸고 저는 재단 옆을 지나치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엄마, 들으셨죠? 저 목소리들. 재단 내부에서 엄마의 속삭이는 듯한 음성이 이어폰을 통해 들려왔습니다. 그래, 다 들었어. 저 악마들의 숨통을 끊어줄 준비 다 됐다. 지연아, 너는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처리할 테니까. 저는 소름 돋는 승리감을 느끼며 빈소로 돌아갔어요. 태준 오빠는 이미 태수가 과거에 저지른 사기 행각과 이번 살인미수 증거를 모아서 가압류 신청을 완료한 상태였습니다. 시댁 일가는 자신들의 숨통이 조여오는 줄도 모른 채 이미 지불된 사채, 자금으로 축배를 들고 있었죠. 발인을 앞둔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빈소에는 아무도 없고 저만 남아 있었어요. 태수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빈소로 들어왔습니다. 엄마의 영정사진 앞에 서더니
술잔을 들어 영정사진을 향해 던져버렸어요. 짝 소리를 내며 술잔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고 태수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장모님, 30억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나 이제 새 인생 살겠네요. 그동안 가난하게 살아서 정말 힘들었는데 이제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겠어요. 편히 쉬세요, 장모님. 아니, 이제 장모도 아니네. 그냥 죽은 노인일 뿐이지. 태수의 오만함이 절정에 달한 바로 그 순간 제단 아래에서 쿵, 쿵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걸 느꼈지만 태수는 술에 취해 그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저는 조용히 빈소를 나와 제단 뒤편으로 갔습니다. 이어폰에 대고 작은 목소리로 물었죠. 엄마, 괜찮으세요? 엄마의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괜찮아, 지연아, 저 쓰레기가 한 말 다 들었어. 이제 곧 저놈이 어떻게 무릎 꿇는지 보여줄 거야. 저는 주먹을 꽉 쥐며 그래요, 엄마. 조금만 더 참으세요. 곧 끝나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운명이 발인을 앞둔 그날 새벽 화장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바라보며 화장을 고쳤어요. 부은 눈을 차가운 물로 식히고 상복에 구겨진 부분을 손으로 펴면서 저는 나직이 의졸였습니다. 어머니, 시누이, 남편. 이제 당신들이 들어갈 관을 내가 직접 준비했어요. 18년 동안 저를 짐승처럼 부려먹고 무시한 죄가, 친정엄마를 죽이려 한 죄가, 이제 제대로 받을 시간이 왔습니다. 저는 거울 속 제 눈빛이 차갑게 빛나는 걸 봤어요. 더 이상 참고 견디기만 하던 연약한 며느리가 아니라 복수를 실행하는 심판자의 눈빛이었죠. 빈소로 나가는 복도를 걸으며 저는 제 구두 굽소리를 들었습니다. 똑똑똑. 규칙적이고 차가운 소리였어요. 그 소리가 마치 저 악마들의 심장을 향해 다가가는 발걸음 같았습니다. 발걸음에 서슬퍼른 복수의 기운을 실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곧, 정말 곧 저 인간들의 심장이 터져나가는 꼴을 보게 될 거야. 그들이 가장 교만해졌을 그 순간에 엄마가 관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될 거야. 그때 그들의 얼굴이 얼마나 일그러질지 생각만 해도 속이 후련했습니다. 저는 빈소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문을 열었어요. 빈소 안에는 이미 몇몇 조문객들이 도착해 있었고 태수와 순자, 태은도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들어오는 걸 보고도 아무 말 없이 각자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발인 당일 아침 9시쯤이었어요. 남편 태수는 며칠 전에 사채업자들에게서 빌린 5억 원으로 계약해둔 번쩍이는 검은색 외제 세단을 뽑아왔습니다. 장례식장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는 핸들을 탕탕 두드리며 신이 나서 말했죠. 이게 바로 가문대대로 성공할 남자의 품격이지. 30억 받으면 이런 차 몇 대 더 살 거야. 남편 태수의 오만한 미소를 보며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 차가 곧 압류될 거라는 사실을 남편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주차장 입구로 검은색 SUV 2대가 들어오더니 남편 태수의 차를 가로막았어요. 차에서 내린 건 정장을 입은 남자 4명이었고 그중 한 명이 태준 오빠였습니다. 태준 오빠는 차가운 표정으로 남편에게 다가가며 서류를 내밀었어요. 김태수 씨, 이 차량은 불법 사금융 자금으로 구매된 작물로 판단되어 지금 즉시 압류 조치합니다.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변했어요. 뭐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건 제 차예요. 하지만 태준 오빠는 냉정하게 대답했죠. 김태수 씨가 빌린 사채업체는 박현숙 여사의 수아들이 운영하는 곳입니다. 보험금 사기로 모든 자산이 동결됩니다. 태준 오빠는 차 키를 낚아채더니
바닥에 툭 던져버렸어요. 차 키가 아스팔트에 부딪히며 쨍그랑 소리를 냈고 남편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무릎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같은 시각 강남 스크린 골프장에서는 신우이 태은이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떠들고 있었습니다. 야, 너네 들어봐. 우리 올케 엄마가 30억 보험 들고 죽은 덕에 내가 곧 이 골프장 건물주 될 거야. 보험금 받으면 회원권 몇 개 사서 너네한테도 하나씩 줄게. 신우이의 허세 섞인 목소리는 골프장 안가득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바로 그때 골프장 건물 관리인이 다가와 빨간 봉투를 신우이에게 건넸습니다. 김태은 씨, 건물주로부터 퇴거 명령서 전달합니다. 오늘 즉시 나가주셔야 합니다. 신우이는 봉투를 뜯어보며 비웃었어요. 뭐야, 이거? 장난해? 나 곧 30억 상속받을 사람이야. 하지만 관리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 건물 주인은 한지연 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입니다. 김태수 씨의 살인 미수 및 보험 사기 혐의로 인해 즉시 퇴거하셔야 합니다. 보안요원 2명이 신우이의 팔을 잡고 끌어냈고 신우이는 발버둥 치며 비명을 질렀어요. 야, 나 올케가 이 건물주라고? 말도 안 돼. 친구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자리를 피했고 신우이는 골프장 밖으로 내쫓기며 망신을 당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백화점에서 화려한 비단 재킷을 쇼핑백에 담고 면목동 자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차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가는 시어머니의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30억이 곧 들어올 거라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던 거죠. 하지만 대문 앞에 도착하는 순간 시어머니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집 대문에 빨간 딱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거든요. 경매 개시 결정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고 거실 창문에도 압류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게 보였어요. 시어머니는 쇼핑백을 떨어뜨리며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내 집에 왜 경매 딱지가? 옆집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아침에 법원 직원들이 와서 붙이고 갔어요. 집안에도 다 붙였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한지연. 당장 와봐. 우리 집이 경매에 넘어갔어. 이게 무슨 일이냐고.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그 집은 사실 저희 엄마 명의였어요. 어머니가 모르셨을 뿐이죠. 결혼할 때 저희 엄마가 시어머니께 빌려드린 집이었는데 이제 회수되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전화기 너머로 고함을 질렀죠. 말도 안 돼. 내 엄마가 무슨 돈이 있어서 떡볶이 장사하던 주제에.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 엄마는 500억대 자산 가셨어요. 어머니가 사시던 그 집도 신우이가 다니던 골프장도 전부 엄마 소유였죠. 이제 그 잘난 가문 타령하시며 길거리로 나가셔야겠네요. 전화를 끊자 시어머니가 혼절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오후 2시쯤 남편 태수의 휴대폰으로 보험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빈소구석에서 그 통화를 듣고 있었어요. 남편은 전화를 받자마자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더니 무릎이 꺾여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보험사 직원의 차가운 목소리가 휴대폰 스피커를 통해 새어나왔죠. 김태수 씨, 박현숙 여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보험 사기 및 살인 공모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따라서 30억 원의 보험금 지급은 무기한 정지되었으며 관련 기관의 수사 의뢰가 완료되었습니다. 남편은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거품을 물며 털썩 쓰러졌어요. 장례식장 복도에 쓰러진 남편은 헐떡거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끝났어. 나 이제 다 끝났어. 태준 오빠가 쓰러진 남편 앞에 나타나 서류 봉투에서 사진 몇 장을 꺼냈습니다. 보라카이 보트 위에서
남편이 엄마를 바다로 밀어버리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긴 바디캠 캡처 사진들이었어요. 남편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어디서 났어? 이건 조작이야. 태준 오빠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조작이라고요? 이 영상은 당신이 범행을 저지를 때 제가 직접 바디캠으로 촬영한 겁니다. 물속에서 현숙 여사를 구조한 사람도 저예요. 김태수 씨, 이건 당신의 사형 선고입니다. 남편은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어요. 빈소에는 조문객들이 가득 모여 있었고 저는 재단 옆에 서서 이어폰을 통해 엄마와 마지막 확인을 했습니다. 엄마, 준비되셨죠? 이어폰 너머로 엄마의 단호한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래, 지연아. 이제 저 악마들 앞에 나타날 시간이야. 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었지만 동시에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남편 태수는 마지막까지 30억 보험금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시체도 없는 빈 관을 발로 쾅 차며 소리를 질렀어요. 이 재수없는 노인네, 죽어서도 우리 가문 앞길 막네. 30억만 나왔어도 내 인생 펴는 건데 정말 짜증나. 남편의 목소리는 조문객들 사이에서도 들릴 만큼 컸고 사람들은 눈살을 찌푸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런 사람이 유족이라니 기가 막히네요. 조문객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지만 남편은 개의치 않았어요. 응급실에서 돌아온 시어머니도 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얼굴이 창백한 채로 비틀거리면서도 관 뚜껑 위에 침을 탁 뱉으며 말했어요. 지옥에 나가서 떡볶이나 팔아라. 평생 우리 가문에 민폐만 끼치더니 죽어서도 골치 아프게 하네. 시어머니의 행동을 본 조문객 몇몇이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버렸습니다. 저런 막장 인간들한테는 조문할 가치도 없다는 표정이었죠. 신우이 태은도 관 옆에서 친구에게 전화를 걸며 떠들었어요. 야, 올케 엄마 관 뚜껑 닫기 전에 반지라도 벗겨올 걸 그랬어. 아깝게. 조문객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들 정신이 나갔나 봐요. 저는 빈소 구석에 서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제 손은 이어폰에 닿아 있었고 엄마와의 통신은 계속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었지만 동시에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이제 곧 모든 게 끝납니다. 18년 동안 참았던 모든 서름이 이 순간에 풀릴 거예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텅 비어 있어야 할 관 안에서 쿵, 쿵 하는 무거운 타격음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소리였지만 점점 더 크고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쿵, 쿵, 쿵. 빈소 안의 조문객들이 일제히 관을 쳐다봤습니다. 저건 무슨 소리예요? 관 안에서 소리가 나는데요. 조문객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남편 태수는 관 옆으로 다가가며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야, 관이 불량품인가? 이게 무슨 소리야? 남편이 관 옆에 서서 귀를 기울이는 순간 관 뚜껑이 더욱 크게 흔들렸습니다. 관 뚜껑이 바스락 소리를 내며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뚜껑이 안쪽에서 밀려 올라오는 것처럼 천천히 열리더니 수의를 입은 엄마가 눈을 부릅뜨고 상체를 일으켜 세웠어요. 엄마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있는 사람 그 자체였습니다. 그 순간 몇몇 사람은 충격에 놀라서 소리를 질렀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온 것 같은 영화 같은 현장을 직접 목격했으니까요. 그 순간 빈소 안이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어요. 조문객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얼어붙었고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공포에 떨며 비명을 지르는 사람들의 그 소리가 빈소 안에 울려 퍼지자
더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냈습니다. 남편 태수는 그 광경을 보는 순간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더니 으악, 귀신이다. 라며 비명을 질렀어요. 두 발이 뒤엉키며 뒤로 넘어졌고 바지에 오줌을 지리는 것처럼 보였어요. 남편은 바닥을 기며 뒤로 물러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했습니다. 덜덜 떨면서 손으로 관을 가리키며 말을 더듬었죠. 저게 뭐야? 죽었잖아. 분명히 죽었다고. 엄마는 관 밖으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마치 죽은 사람이 기적처럼 살아난 것처럼 말이죠. 수의 자락이 바닥을 쓸며 싸악 소리를 냈고 그 소리 하나하나가 빈소 안에 울려 퍼졌어요. 엄마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단호했고 조문객들은 길을 비켜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엄마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남편에게 다가가더니 남편의 멱살을 와락 잡았습니다. 사위, 내 목숨값이 고작 30억이더냐? 나를 보라카이 바다에 밀어 넣을 땐 좋았지? 그때 그 느낌이 어땠어? 엄마의 목소리는 빈소 천장까지 울려 퍼지는 것 같았고 남편은 엄마의 소나기에 잡힌 채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아니에요. 장모님, 저는 실수였어요. 시어머니는 그 광경을 보는 순간 심장을 부여잡고 으악 소리를 내며 쓰러졌습니다. 눈이 뒤집히며 정신을 잃었고 옆에 있던 조문객이 황급히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시누이 태은도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안 돼. 이건 꿈이야. 올케 엄마가 살아있을 리 없어. 우리가 보험금 받아야 한다고. 시누이의 목소리는 찢어질 듯 높아졌고 조문객들은 시누이를 쳐다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인간들 사람이 아니네요. 저는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18년 동안 참았던 모든 서름이 이 순간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엄마가 관에서 일어나 저 악마들 앞에 서 있는 이 순간 저는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저 악마들이 완전히 무너질 거예요. 이제 진짜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입가에 미소가 번졌고 그 미소는 차갑지만 동시에 해방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엄마는 빈소 중앙에 당당하게 서서 조문객들을 돌아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박현숙입니다. 저는 노른산 시장에서 떡볶이 장사를 하며 평생을 살아왔지만 사실은 한강변 부동산 투자로 500억대 자산을 일군 사람입니다. 제 사위 김태수는 사망보험금 30억을 타내기 위해 보라카이 바다에 저를 밀어넣었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그 범죄를 함께 계획하고 보험금을 나눠 갖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남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저 악마들의 죄를 만천하에 공개합니다. 엄마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또렷했고 빈소는 숙연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바로 그때 빈소에 모인 조문객들이 일제히 휴대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사실 조문객들 대부분은 태준 오빠가 미리 섭외해둔 사람들이었어요. 카메라가 켜지며 실시간 생중계가 시작되었고 500억 자산가 장모 살인미수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이 모든 장면이 인터넷에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생중계 시청자 수가 실시간으로 올라갔어요. 100명, 500명, 1000명, 5000명, 1만 명. 댓글창은 순식간에 폭발했습니다. 진짜 영화보다 더 영화 같네요. 저런 사위가 있다니 믿을 수가 없어요. 박현숙 여사님 정말 대단하시다. 남편 태수는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장모님, 이건 오해예요. 실수였다고요.
하지만 엄마는 차갑게 남편을 내려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오해? 실수? 내 놈이 나를 보트에서 밀어버린 그 순간이 전부 영상에 담겨 있어. 보험금 사기 서류도 사채업자들과 주고받은 문자도 전부 증거로 확보했지. 이제 당신은 평생 감옥에서 썩을 거야. 장례식장 대형 스크린에 갑자기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태준 오빠가 미리 준비해둔 바디캠 영상이었어요. 필리핀 보라카이의 아름답고 푸른 바다, 보트 위에 선 엄마와 남편의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남편이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는 장면, 그리고 엄마의 등을 강하게 밀어서 바다에 빠뜨리는 그 결정적인 순간이 고화질로 스크린 가득 펼쳐졌어요. 엄마가 물에 빠지는 장면, 남편이 보트를 돌려 도망가는 모습까지 모든 게 무한 반복으로 재생되었습니다. 조문객들은 스크린을 보며 경악했어요. 저런 짓을 장모한테 했다고?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조문객들이 남편을 향해 침을 뱉기 시작했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놈, 사람 탈을 쓴 짐승이네. 시어머니 순자는 119 구급대원들이 응급처치를 하는 중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엄마를 보고 또다시 비명을 질렀어요. 으악, 저게 뭐야? 사돈이 살아있어. 어떻게 된 거야? 시어머니는 바닥을 기며 뒤로 물러나려 했지만 구급대원들이 시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할머니, 진정하세요. 지금 혈압이 너무 높아서 위험합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구급대원의 손을 뿌리치며 계속 소리를 질렀어요. 저 귀신 같은 것 좀 치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있어. 신우이 태은은 빈소구석으로 도망쳐 벽에 등을 기댄 채 떨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지도 못했어요.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지며 액정이 깨졌고 신우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이건 꿈이야. 꿈일 거야. 옳게 엄마가 살아있을 리 없어. 신우이는 계속 중얼거리며 현실을 부정했지만 눈앞의 광경은 분명한 현실이었어요. 바로 그 순간 장례식장 입구로 경찰 6명이 들어왔습니다. 경찰들은 빈소 안의 상황을 보고도 전혀 놀라지 않았어요. 이미 태준 오빠로부터 모든 상황을 보고받은 상태였거든요. 경찰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김태수, 박순자, 김태은, 살인 미수 및 보험 사기 공모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차가운 쇠로 만들어진 수갑이 남편의 손목에 채워지는 순간 찰칵 소리가 빈소에 울려 퍼졌습니다. 남편은 수갑을 차고도 발악했어요. 지연아, 너도 공범으로 만들겠어. 너도 알고 있었잖아. 같이 감옥 가는 거야. 저는 남편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발로 찬 그 관이 바로 당신 무덤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피해자일 뿐이에요. 당신이 제 엄마를 죽이려 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죠. 그리고 엄마가 살아계신다는 것도 발인식 직전에야 알았어요. 모든 증거는 태준 변호사님이 확보하셨고요.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빈소에 울려 퍼졌고 남편은 제 서슬퍼른 눈빛을 보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경찰이 남편을 일으켜 세우며 밖으로 끌고 나갔어요. 시어머니 순자도 구급대원들의 손에서 벗어나려 발버둥 쳤지만 경찰이 다가와 수갑을 채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울부짖으며 저에게 손을 뻗었어요. 지연아, 살려줘. 나는 내 시어머니야. 우리가 한 가족 아니냐? 저는 고개를 돌려 시어머니의 손을 외면했습니다. 어머니, 18년 동안 저를 짐승처럼 대하셨잖아요. 발 씻겨드리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온갖 집안일 다 시키면서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씀 안 하셨어요.
오히려 떡볶이 집딸이라고 무시만 하셨죠. 이제 대가를 치르세요. 저는 더 이상 어머니의 며느리가 아니에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고개를 떨구며 눈물을 흘렸지만 저는 그 눈물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신우이 태은에게도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신우이는 경찰에게 끌려가며 비명을 질렀어요.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오빠가 다 한 거라고. 나는 그냥 보험금 받기만 하려 했어. 하지만 경찰은 김태은 씨도 보험금 배분을 약속받고 범죄를 묵인했으니 공모죄가 성립합니다라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신우이는 끌려가면서도 계속 소리를 질렀어요. 내 명품 가방들 수천만 원 어치인데 돌려줘. 하지만 아무도 신우이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저 악마들이 경찰차로 끌려가는 순간 장례식장 입구로 정장을 입은 남자 6명이 들어왔습니다. 사채업자들이었어요. 사실 엄마의 수아들이었지만 저 악마들은 끝까지 그 사실을 몰랐죠. 사채업자 대표가 남편을 향해 말했습니다. 김태수 씨, 5억 원 언제 갚을 건가요? 이제 보험금도 안 나오는데 말이죠. 남편은 수갑을 찬 손을 들어 올리며 소리쳤어요. 지금 이 꼴인데 무슨 돈을 갚아? 당신들도 사기꾼이야. 하지만 사채업자는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합법적으로 대출해드렸어요. 박현숙 여사님의 허락하에 말이죠. 당신 어머니 명의로 된 집은 이미 경매 넘어갔고 남은 자산도 전부 압류했으니 감옥에서 빈 생각이나 하세요. 그때 또 다른 남자 3명이 장례식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다니던 다단계 조직의 상위 회원들이었어요. 그중 한 명이 남편을 보며 말했습니다. 김태수 씨, 보험금 사기 실패했다며? 우리한테 소개비로 받기로 한 3억 원은 어떻게 할 건가? 남편은 경찰에게 끌려가면서도 소리쳤어요. 형님들, 이건 다 조직이 날 배신해서 그래. 내가 피해자라고. 하지만 다단계 조직원은 냉정하게 대답했죠. 3일 안에 안 갚으면 당신도 우리처럼 경찰에 신고할 거야. 보험금 사기 공모자로 말이야. 남편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엄마는 다시 빈소 중앙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딸 18년 동안 고생시킨 죄값, 나를 죽이려 한 죄값, 저 악마들은 평생 감옥에서 속죄하며 살 거예요. 변호사 선임도 못하게 모든 자산을 동결했고 사회적으로 영원히 매장될 겁니다. 엄마는 태준 오빠를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태준 오빠도 알겠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조문객들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박현숙 여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악한 사람들을 제대로 벌하셨네요. 박수 소리가 빈소 가득 울려 퍼졌고 저는 그제야 엄마에게 달려가 꼭 껴안았습니다. 엄마, 정말로 끝났어요. 우리 이제 행복해질 수 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승리의 기쁨이었어요. 엄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연아, 18년 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 엄마가 내 앞길을 다 펴줄게. 저 악마들은 평생 감옥에서 썩을 거고 너는 자유롭게 네가 하고 싶은 일하며 살면 돼. 엄마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저는 엄마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18년 동안 참았던 모든 서름이 눈물로 쏟아져 나왔어요. 태준 오빠가 저희 옆으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연아, 축하해. 저 쓰레기들은 살인 미수로 최소 10년 이상 형을 받을 거야. 보험 사기, 사채 사기, 사문서 위조까지 전부 합치면 15년은 거뜬해. 태수는 15년, 순자는 12년, 태은은 10년 정도 예상돼. 그리고 출소해도 신용불량자로 평생 살아야 할 거고. 태준 오빠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진짜로 끝났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이제 저는 자유예요. 시댁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경찰차가 장례식장을 떠나는 모습이 창밖으로 보였습니다. 차 안에서 남편과 시어머니, 시누이가 서로를 원망하며 소리를 지르는 게 보였어요. 저는 그 광경을 차갑게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 인간들은 평생 감옥 안에서 서로를 탓하며 살겠죠. 남편은 조직이 배신했다고 믿을 거고, 시어머니는 아들 걱정만 하다가 외롭게 늙어갈 거고, 시누이는 명품 가방 생각하며 구슬이나 꿰겠죠. 저는 그 모습이 하나도 불쌍하지 않았습니다. 빈소 밖에서는 생중계를 본 네티즌들의 댓글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진짜 영화보다 더 영화 같네요. 박현숙 여사님 진짜 멋지시다. 저런 시댁이면 18년도 잘 견뎠네요. 한지연 씨도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행복하게 사세요. 댓글들은 대부분 엄마와 저를 응원하는 내용이었고, 저 악마들을 비난하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휴대폰으로 그 댓글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편이구나. 우리가 옳았구나. 장례식장 밖으로 나가니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왔어요. 저는 엄마의 손을 꼭 잡고 그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엄마도 제 손을 꼭 쥐며 말씀하셨어요. 지연아, 이제 우리 진짜 행복하게 살자.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이제 정말 끝났어요. 우리 이제 행복해지자고요. 엄마와 제 그림자가 석양 아래 길게 늘어졌고 그 그림자는 더 이상 구부정하지 않고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18년 동안의 굴욕과 서름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충격적인 관뚜껑이 열리는 사건으로 법정에는 수많은 기자들과 방청객들이 몰려들었고 사건은 연일 뉴스 일면을 장식했어요. 500억 자산가 장모 살인미수 사건, 보라카이 바다에 밀어넣은 악마 같은 사위라는 제목이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습니다. 저는 매일 법정에 출석해서 증인으로 진술했어요. 검사가 물었습니다. 증인은 피고인 김태수가 장모 박현숙 씨를 살해하려 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까? 저는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니요. 저는 남편이 엄마를 해치려 한다는 사실을 보라카이로 가기 직전까지 전혀 몰랐습니다. 남편의 서류 가방에서 위조된 보험 서류를 발견하고 나서야 알게 되었어요. 남편 태수는 법정 피고인석에 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죄수복을 입은 남편의 모습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어요. 변호인도 제대로 선임하지 못해 국선 변호인이 배정되었지만 증거가 너무나 명확해서 변호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바디캠 영상, 위조된 보험 서류, 사채업자들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다단계 조직원들의 증언까지 모든 게 남편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어요. 판사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 마지막으로 할 말 있습니까? 남편은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지연아, 미안해. 내가 정말 미쳤었어. 용서해줘. 하지만 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는 없어요. 당신은 제 엄마를 죽이려 했어요. 평생 감옥에서 속죄하세요. 시어머니 순자는 법정에서도 아들 걱정만 했습니다. 판사님, 우리 아들은 착한 애예요. 며느리가 꼬드겨서 그런 거예요. 아들만은 살려주세요. 시어머니의 말에 방청석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판사는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피고인 박순자, 법정을 모독하지 마십시오. 피고인은 아들의 범행을 알면서도 방조했고 보험금을 나눠 갖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공모 행위입니다. 시어머니는 그제야 입을 다물었지만 눈물만 줄줄 흘렸어요. 신우이 태은은 법정에서 계속 변명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오빠가 보험금 나누자고 했을 때 그냥 농담인 줄 알았어요. 정말이에요. 하지만 검사는 신우이가 골프장에서 친구들에게 했던 말을 녹음한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올케 엄마가 30억 보험 들고 죽은 덕에 내가 곧 떼돈 받아. 명품 가방 몇 개 살 건데. 신우이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지자 신우이는 고개를 떨구며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은 3개월 동안 진행되었고 마침내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고 저와 엄마도 앞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김태수는 살인 미수, 보험 사기, 사문서 위조, 사체 사기 등의 죄목으로 징역 30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들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친족을 살해하려 한 폐륜을 저질렀으며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엄벌에 처합니다. 남편은 판결을 듣는 순간 법정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이어서 판사는 시어머니 순자에게 징역 12년을, 신우이 태은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심장을 부여잡고 쓰러졌고 신우이는 비명을 질렀어요. 10년? 10년이나 감옥에 있으라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지만 판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공모하고 보험금을 나눠 갖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며 사회에 큰 해악을 끼쳤습니다. 형이 확정되는 즉시 교도소로 이송하십시오. 저는 엄마의 손을 꼭 잡고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18년 동안 저를 괴롭혔던 저 악마들이 법의 심판을 받는 순간이었어요. 엄마는 제 손을 쥐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연아, 이제 진짜 끝났어. 저 인간들은 평생 감옥에서 썩을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어요.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해방의 기쁨이었습니다. 교도소로 이송된 남편 태수는 남자 교도소의 독방에 갇혔습니다. 좁디 좁은 공간, 딱딱한 침대, 차가운 벽. 남편은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어요. 보라카이 바다에 잠기던 엄마의 눈빛이 떠올랐고 30억이라는 숫자가 남편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되어 악몽 속에서 남편을 괴롭혔습니다. 남편은 독방 구석에서 무릎을 끌어안고 중얼거렸어요. 30억만 있었으면 나 잘 살 수 있었는데 다 조직 놈들이 날 배신해서. 남편은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고 모든 책임을 남에게 돌렸습니다. 며칠 후 교도관이 남편의 독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김태수 면회 왔어. 나가. 남편은 기대에 찬 얼굴로 면회실로 갔어요. 하지만 면회실에 앉아있던 건 다단계 조직원들이었습니다. 김태수 씨, 3억 원 언제 갚을 건가? 우리도 기다리는데 한계가 있어. 남편은 면회실 유리창에 이마를 박으며 울부짖었어요. 돈 없어. 나도 이 꼴인데 무슨 돈을 갚아? 조직원은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당신을 고소할 거야. 보험금 사기 공모자로 말이야. 남편은 면회실에서 끌려 나왔고 독방으로 돌아와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시어머니 순자는 여자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교도소 안에서도 아들 태수 걱정만 했어요. 다른 수감자들에게 우리 아들 태수는 착한 애예요. 다 며느리가 꼬드겨서 그런 거라고요라며 변명했지만 수감자들은 비웃으며 시어머니를 따돌렸습니다. 아들이 장모를 죽이려 했는데 무슨 착해? 그냥 미친 집안이지. 시어머니는 식당에서도 구석자리에 혼자 앉아 눅눅한 밥알을 씹으며 눈물 젖은 끼니를 때워야 했습니다.
밥맛이 없어서 남기려고 하면 교도관이 소리쳤어요. 박순자, 밥 남기지 말고 다 먹어. 여긴 호텔 아니야. 시어머니는 울면서 눅눅한 밥을 억지로 삼켰습니다. 명절이 다가오자 시어머니는 독방에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내 아들 태수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밥은 잘 먹고 있을까? 시어머니는 허락된 시간에 안부 전화를 했지만 남편 태수는 받지 않았다고 해요. 태준 오빠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지연아, 태수가 교도소에서 어렵게 허락받은 어머니한테 온 전화도 안 받고 전부 어머니 탓이라고 하더라. 그 집이 장모 명의인 줄 알았어야 했다면서.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숨을 쉬었어요. 끝까지 서로를 원망하는 저 인간들. 신우이 태은은 강제 노역장에서 하루 종일 구슬을 꿰는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투박하고 굳은 살 박인 손으로 작은 구슬을 실에 꿰며 신우이는 실성한 듯 중얼거렸어요. 내 명품 가방들 수천만 원짜리였는데 돌려줘. 옆에서 작업하던 수감자가 비웃으며 말했죠. 가방은 무슨 가방, 여기서는 죄수복이나 입고 살아야지. 명품? 그런 거 10년 뒤에나 생각해봐. 신우이는 밤마다 명품 백화점을 돌아다니던 자신의 모습을 꿈꾸며 울었지만 아침이 되면 차가운 교도소 바닥 위에서 눈을 뜨는 현실이 반복되었습니다. 한편 저는 교도소 면회 신청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남편 태수, 시어머니 순자, 신우이 태은 모두 저에게 면회를 신청했어요.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면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태준 오빠가 물었어요. 지연아, 한 번쯤은 가봐도 되지 않을까? 그래도 18년을 함께 산 사이인데.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오빠. 저는 절대 안 가요. 저 사람들이 저한테 했던 짓을 생각하면 얼굴도 보기 싫어요. 면회 신청이 올 때마다 저는 거절 도장을 찍었습니다. 남편 태수는 면회실에서 다시 다단계 조직원들을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경고가 아니라 통보였어요. 김태수 씨, 우리도 참을 만큼 참았어. 이제 당신을 경찰에 고소할 거야. 보험금 사기 공모자로 말이야. 형기 끝나면 추가로 재판받을 준비해. 남편은 유리창을 주먹으로 쳤지만 조직원들은 냉정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나갔습니다. 남편은 독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어요. 15년도 모자라서 출소하면 또 재판이라니. 내 인생 완전히 끝났어. 시어머니는 교도소 복도에서 다른 수감자들에게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장모를 죽이려 한 페류나의 엄마라는 소문이 퍼진 거예요. 수감자들은 시어머니를 보면 고개를 돌렸고 식당에서도 같이 앉지 않으려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혼자 밥을 먹으며 생각했어요. 며느리 지연이한테 잘해줄걸. 그랬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하지만 후회는 너무 늦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독방에서 아들을 원망했어요. 다 내 탓이야, 태수야. 네가 악마 같은 짓을 해서 엄마까지 이 꼴이 됐잖아. 신우이는 노역장에서 구슬을 꿰다가 손을 베었습니다. 피가 났지만 교도관은 차갑게 말했어요. 김태은, 응급처치하고 다시 작업해. 여긴 휴식 시간 없어. 신우이는 붕대를 감고 다시 구슬을 꿰며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냥 오빠가 보험금 나누자고 해서 좋다고 했을 뿐인데. 하지만 아무도 신우이의 변명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신우이는 밤에 독방에서 오빠를 원망했습니다. 다 오빠 탓이야. 오빠가 날 끌어들여서 이렇게 됐잖아. 저는 태준 오빠를 통해 교도소에 있는 인간들 소식을 가끔 들었습니다. 김태수, 박순자, 김태은은 서로를 원망하고 아직도 뉘우치고 있는 것 같지 않다고요. 저는 그 소식을 전해 들으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저 인간들은 끝까지 서로를 탓하며 살겠죠. 자신의 죄는 인정하지 않고요. 태준 오빠가 말했습니다. 지연아, 저 사람들 출소해도 신용불량자로 평생 살아야 해. 집도 없고 재산도 없고 일자리도 구하기 힘들 거야. 완전히 밑바닥 인생이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자업자득이죠. 제 엄마를 죽이려 했으니 당연히 대가를 치러야죠. 저는 더 이상 저 악마들에게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은 제가 주인이니까요. 그 후 몇 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봄을 지나 여름으로 접어들고 있었어요. 저는 매일 아침 펜트하우스 발코니에서 한강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매일 같았지만 제 마음은 매일 새로웠어요. 더 이상 시댁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명절마다 혼자 제사 준비를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제 제 시간은 온전히 제 것이었어요. 엄마와 저는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나씩 시작했습니다. 먼저 여행을 떠났어요.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지연아, 바다는 이제 보기 싫구나. 보라카이 생각만 나서 말이야. 유럽은 어떠니?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엄마. 프랑스 파리도 가보고 영국 런던도 가봐요. 우리는 인천공항에서 비즈니스 클래스 좌석에 앉아 파리로 날아갔습니다. 넓고 편안한 좌석에서 샴페인을 마시며 기내식을 즐기는 시간이 정말 행복했어요. 18년 동안 시댁 식모처럼 살았던 제가 이제는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고 유럽 여행을 가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파리에 도착해서는 샹젤리제 거리 근처의 5성급 호텔에 머물렀어요. 호텔 객실 창문으로 에펠탑이 보였고 밤이 되면 에펠탑에 불이 들어와 반짝이는 모습이 환상적이었습니다. 엄마와 저는 에펠탑 전망대에 올라가 파리 시내를 내려다봤어요. 엄마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평생 떡볶이 장사만 하면서 이런 데 와볼 줄 몰랐네. 내 덕분이야. 저는 엄마를 꼭 안으며 말했어요.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저를 지켜주셔서 제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일주일 후 우리는 유로스타를 타고 영국 런던으로 갔습니다. 런던 시내의 고급 호텔에 짐을 풀고 빅벤과 타워 브리지를 구경했어요. 그리고 가장 기대했던 일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손흥민 선수의 축구 경기를 보는 거였어요. 저는 예전부터 손흥민 선수를 좋아했지만 남편 태수는 축구에 관심이 없어서 한 번도 경기장에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번에는 엄마와 함께 토트넘 홈 경기를 보러 갔습니다. 경기장에 들어서는 순간 수만 명의 관중이 함께 응원하는 함성 소리가 귀를 울렸어요. 손흥민 선수가 경기장에 등장하자 엄청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엄마도 함께 박수를 치며 응원했어요. 손흥민, 손흥민. 경기 중반 손흥민 선수가 멋진 골을 넣는 순간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골. 엄마도 함께 웃으며 박수를 쳤어요. 우리는 그날 경기에서 토트넘이 승리하는 걸 보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의 뜨거운 함성 소리에 충격적이었던 저의 지난날들의 아픔이 먼지처럼 사라져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경기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지연아, 오늘 정말 재미있었어. 엄마는 축구를 잘 모르지만 네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엄마도 기뻤어. 저는 엄마의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엄마, 저도 정말 행복해요. 이렇게 엄마랑 함께 여행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니까요. 한국으로 돌아온 뒤 저는 그동안 하고 싶었던 것들을 마음껏 했어요. 청담동 명품 매장에서 마음에 드는 옷과 가방을 골라 샀습니다. 판매원이 물었습니다.
고객님, 선물 포장해 드릴까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요, 제가 쓸 거예요. 전부 다요. 쇼핑백을 들고 매장을 나오는 제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18년 동안 단 한 번도 제 돈으로 명품을 사본 적 없었는데, 이제는 마음껏 살 수 있었어요. 주말에는 엄마와 함께 미술관과 콘서트에 자주 갔습니다. 예술이전당에서 클래식 음악회를 보고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전시회를 관람했어요. 문화생활을 즐기는 시간들이 저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지연아, 네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 보니까 엄마도 기쁘다. 18년 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네. 장학재단 일도 보람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그 아이들이 꿈을 키워가는 모습을 보는 게 뿌듯했어요. 어느 날 장학생 한 명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제가 이번에 대학에 합격했어요. 이사장님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 아이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축하해. 네가 열심히 한 거야. 앞으로도 꿈을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 그 아이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태준 오빠도 고아원에서 자랐지만 엄마의 도움으로 바르게 자라서 검사가 되고 변호사가 된 것처럼 가난하고 공부할 환경이 안 돼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저도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엄마와 저는 한강공원을 산책했습니다. 강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고 하늘은 맑았어요. 저는 벤치에 앉아 한강을 바라보며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후회 안 하세요? 남편이랑 시댁 식구들 감옥에 보낸 거요. 엄마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하셨어요. 후회? 하나도 안 해. 저 인간들은 너를 18년 동안 괴롭혔어. 그리고 나를 죽이려고까지 했잖아. 저 인간들이 저렇게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아마 인생을 살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당했을지 몰라. 특히 내가 돈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 아마 어떻게든 그 돈을 차지하려고 했을 인간 말종들이야. 지연아, 엄마가 가난한 척 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였어. 사람은 돈 앞에서 때로는 사람을 죽일 수 있을 정도로 괴물이 되어버린단다.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는 항상 조심해야 해. 돈이 있어도 너무 자랑하지 말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살아야 복을 받을 수 있단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1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참고 견뎠던 오늘의 주인공 한지연은 결국 당당하게 자신의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돈으로 저울질하는 세상이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비현실적으로 느껴지지만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조금 더 따뜻하고 아름다운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올바르게 자란 박태준 변호사처럼 어렵고 힘든 환경에 있는 주변의 사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들에게 작고 따뜻한 손길을 내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2025년도 며칠 남지 않았고 연말이라 구세군 자선 낭비 종소리를 주변에서 들으신다면 작은 도움의 손길을 전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해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의 기운을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오늘도 따뜻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